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또 잘 지내고 계시죠? 외부 활동은 여전히 아직은 조금 힘드실 텐데 각자 실내에서라도 여가나 취미로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나 지금이나 남는 시간은 솔직히 거의 없어요. 본당의 단체 활동은 없어도 여전히 또 할 일은 많더라고요. 이 강의만 해도 계속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준비 시간이 거의 2배 가까이 걸리는 것 같아요. 촬영해서 편집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도 저는 이게 힘들다기보다는 재미가 있어요. 오디오도 그렇고 영상도 계속 매주 강의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다는 거 아마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가면서 어떻게든 듣는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팅 같은 것도 계속 조금씩 바꿔가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계속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도 그러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거라서 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카메라도 좀 좋은 거 사서 쓰고 스튜디오 같은 데서 할 수 있으면 이제 바로 해결되는 문제들이긴 한데 다 이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그런 오래된 장비들, 카메라들, 오디오 이런 마이크들 응용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 손도 좀 많이 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거로운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 거죠. 오늘은 어떻게 좀 잘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강의 준비해서 하는 이 작업이 저한테는 일이면서 또 놀이이기도 해요. 즐겁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각자 일상에서도 어떤 흥미로운 일들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니케아 공의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배워봤었어요. 공의회를 통해서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선포하고 단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교리를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따라서 교회에는 심각한 분열이 계속됐었어요. 아리우스파에는 상당수의 주교들도 있었고 황제들도 있었는데 누가 리더십에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도 또 제국의 분위기도 좌지우지가 될 수 있었어요. 니케아 공의회 가르침을 따르는 정통파에서도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올바른 교리를 지키려는 교부들의 노력이 계속됐는데 주요 인물로는 먼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우스를 꼽을 수 있고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소아시아 가파도키아 출신의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마크리나를 먼저 소개했고 그 다음에 가파도키아 교부 삼총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바실리오까지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의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오랑 그의 친구 나시안수스의 그레고리오, 이 두 그레고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사 강의는 세계사와 함께 보는 교회사이죠. 교회 역사를 세속의 역사와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내용이 다소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덕분에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교회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 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로마의 역사는 상당히 중요해요. 교회사를 위한 게 아니더라도 로마의 역사는 서양사의 기본이고 또 대부분이고 지금 현재의 미국을 이해하는 데나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향성이라든지 경제 분야도 그렇고 정치나 사회 여러 방면에서 조금이라도 인문학적인 깊은 이해를 원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역사는 몰라도 로마 제국의 역사는 간략하게나마 끊기지 않도록 해서 훑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사랑 관련이 있다 싶은 부분은 또 비교적 꼼꼼하게 짚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파도키아 교부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 먼저 로마 황제들 계보를 그 가파도키아 교부들 시기까지는 따라서 와 볼게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까지 했었죠. 콘 황제는 337년에 죽어요. 밀라노 칙령이 313년이었고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 이제 그 후 12년 뒤에 콘 황제가 죽은 거죠. 콘 황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뒤에 그만한 후계자가 없었어요.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는 꽤 많죠. 이제 아버지가 정말 다 읽어놓은 거 이제 아들 때에 다 말아먹거나 이제 아들들이 서로 싸우느라 분열되거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이름은 콘스탄티누스 2세, 콘스탄티우스 2세, 그리고 콘스탄스
첫째는 아버지 이름을 딴 거고, 둘째는 할아버지 이름을 딴 거고, 셋째는 그냥 간단하게 콘스탄스. 죽기 전에 그 후계자를 좀 정하든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아주 갑자기 죽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본인 사후에 제국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고 갈 겨를은 없었나 봐요. 보통 이렇게 한 나라를 두고 형제들이 남겨지면 어떻게 돼요? 피터지게 싸우면서 뭐 혈육이고 뭐고 없게 되고 뭐 그렇죠? 예상을 크게 빗나가지는 않아요. 이 콘 삼형제는 그래도 처음엔 사이좋게 대화를 통해서 영토를 갈라서 나누기는 했어요. 첫째는 갈리아 쪽, 둘째는 아시아 쪽, 셋째는 이탈리아랑 북아프리카 쪽. 그런데 이 첫째한테 불만이 있었나 봐요. 셋째를 공격합니다. 근데 셋째가 이겨요. 첫째는 죽고, 그래서 셋째가 첫째 형 그 영토까지 해서 제국의 3분의 2를 갖게 됐는데, 한 10년쯤 있다가 350년에 부하 중에 하나가 반란을 일으키고, 셋째 콘스탄스는 이제 그때 죽게 돼요. 요 사이에 이제 기회를 보고 있던 둘째 콘스탄티우스 2세가 그 반란 주동자를 잡고 다시 로마를 통합시켜요. 그러고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역시 이 넓은 로마 제국을 혼자 다스리기엔 역부족이다. 그래서 황제들을 몇 명 더 뽑는데 아무나 데려다 앉힐 수는 없고 믿을 만한 그 가족 중에 친척 동생들을 데려와요. 2명인데 이름은 갈루스랑 율리아누스. 율리아누스는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그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예요. 어떻게 친척이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아버지 있었죠? 그 서방 부황제였던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 여관집 딸 헬레나랑 결혼해놓고 출세길에 눈이 멀어서 조강지처랑 자식도 버리고 막시미아누스의 딸인 테오도라랑 다시 결혼했었잖아요. 그때 그 테오도라의 아들도 이름이 콘스탄티우스였는데 아버지 이름을 땄겠죠. 부인이 또 둘이 있었어요. 근데 각자에서 아들 하나씩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갈루스랑 율리아누스. 둘이도 이제 엄마가 다른 이복 형제 사이인 거죠. 자, 콘스탄티우스 2세, 그러니까 콘 대제의 둘째 아들이 삼형제 중에 마지막에 남아서 영토 전부를 다 차지하게 된 그 황제가 전에 삼형제끼리 그 영토 나눠서 다스릴 때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역사나 이런 건 좀 비슷하죠? 자기 권력을 위협할 만한 친족들은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2명은 남겨놨었는데 그들이 바로 친척 동생 갈루스랑 율리아누스인 거예요. 이유는 그냥 나이가 어려서 크게 위협적인 존재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피바다 속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은 정말 떨면서 보내는 거죠. 나중에 율리아누스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콘스탄티우스 2세는 재판도 없이 내 친척 6명을 죽였고 내 아버지도,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삼촌이었는데 죽였고, 그리고 또 다른 내 아버지 쪽 삼촌도 죽였고, 그리고 내 형도 죽였다. 가까운 가족이면서 원수이면서 무섭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또 자기를 황제로 만들어주기도 하는 뭐 그런 하여튼 오묘한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갈루스랑 율리아누스를 황제로 앉혀요. 부황제죠. 갈루스는 동방의 부황제, 율리아누스는 서방의 부황제로. 그렇게 긴장감 속에서 제국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콘스탄티우스 2세가 갈루스를 처형해요. 이게 354년. 율리아누스는 옆에 있다가 엄청 마음이 안 좋았겠죠. 비록 이복 형제지만 그래도 그 피바다 속에서 살아남은 또 유일한 형제니까 의지하고 또 서로를 위해주고 그렇게 했던 가족이었는데 또 이 친척형 이 콘스탄티우스 2세가 남은 가족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만 들으면 콘스탄티우스 2세가 마치 미친 폭군처럼 생각될 수는 있는데 뭐 일적으로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해요. 군대랑 뭐 종교 관련한 그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뭐 나라를 추스렸다 뭐 그런 건데 갈루스도 그렇고 뭐 그냥 불쌍하게 죽음 당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좀 하자가 많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정확한 정황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역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아무튼
율리아누스가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콘스탄티누스 2세랑 한판 붙기로 작정을 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정면 대결을 벌이려는 찰나에 갑자기 콘스탄티누스 2세가 죽어요. 병으로. 그렇게 이제 콘 황제에서 남은 인물이라고는 율리아누스밖에 없게 된 거예요. 다시 또 단독 황제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데 2년 만에 또 세상을 떠요. 전장에서. 그게 363년이에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율리아누스 황제는 배교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반그리스도교 정책을 폈었어요. 그리고 이 율리아누스 황제를 이제 끝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조는 단절됩니다. 율리아누스가 죽고 나서 다음 황제로 추대된 인물은 요비아누스라고 하는 젊은 장교였어요. 당시 정황을 보면은 거의 뭐 얼떨결에 이제 황제가 된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재위 8개월 만에 죽어요. 자,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은 발렌티니아누스. 364년이에요. 발렌티니아누스 황조의 시작이고 364년부터 392년까지 가요. 28년 동안 로마 제국을 통치한 황조인데 이 사이에 중요한 사건들이 조금 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첫 번째는 이제 조금 있다가 얘기할 건데 아드리아노플 전투라는 사건이 378년에 있는데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 시작점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보편교회 공의회인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가 381년에 소집돼요. 공의회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발렌티니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어린 동생인 발렌스를 공동 황제로 임명해요. 자기는 서방을 다스리고 동생 발렌스는 동방을 다스리게 했어요. 발렌티니아누스는 그렇게 한 10년 정도를 게르만족이 이제 갈리아 지역으로 넘어오려는 것을 이제 잘 막아내면서 서방 제국을 통치하다가 죽어요. 374년 후계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그라티아누스. 당시 그 16살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저쪽에 동방 로마의 발렌스 황제가 선임 황제가 됐죠. 그리고 제국 운영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역시 게르만족에 맞서 싸우는 일이었어요. 자, 사실 이 시기가 게르만의 대이동 시기예요. 대이동이라고 해서 migration period이라고도 하고 야만족 침입 시기다 해서 barbarian invasions라고도 해요. 게르만족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저번에 토이토브루크 전투를 짚고 넘어가면서 게르만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죠. 추운 북쪽에서 점점 따뜻한 남쪽으로 이주해 오면서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 국경에서 계속 마찰이 있기도 하고 로마의 속주가 되기도 하고 로마화 되기도 하고 로마 군에서 싸우기도 했던 그 여러 다른 부족들을 통칭해서 게르마니아라고 했었는데 아주 오랜 시간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골치덩어리이기도 했어요. 영토를 계속 넘보고 침략을 해오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그들을 정복시킬 수는 또 없는 거예요. 토이토브루크 전투 때 경험을 했죠. 로마는 그들을 야만족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이탈리아 본토 출신보다 체구도 훨씬 크고 힘도 더 세고 이제는 전술에도 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게르만은 땅도 비옥하고 날씨도 좋은 남쪽으로 자꾸 내려오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들도 함부로 이 대로마 제국을 정복하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계속 더 이주해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훈족 때문이었어요. 훈족. 여러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가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입을 모으는 쪽으로 가볼게요. 훈족. 자, 이 훈족이 대체 누구냐? 역시 굉장히 연구가 많고 다양한 학설과 추측도 많은데 누구도 확실하게 정의는 못해요. 유전자적으로는 스키타이아인과 흉노족의 혼혈이다라고는 하는데 지금의 몽골 지역 근처죠. 중앙아시아의 기마 유목민들 집단이 유라시아 지역을 거쳐서 계속 서쪽으로 이동해왔다고 보면 돼요. 훈족은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역사를 찾을 길이 없어요.
로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 로마의 입장에서 보는 훈족만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있다라는 거 일단은 전제로 두고 봐야 하겠죠. 아무튼 이 훈족이 계속 서진하면서 게르만을 압박하니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훈족이 너무 세거든요. 결국 게르만은 남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로마 제국이든 뭐든 위쪽에서 훈족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서로마의 멸망은 따지고 보면 훈족의 이주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도미노 같이 계속 밀려오는 거죠. 자, 아까 얘기하려던 그 아드리아노플 전투로 들어가 봅시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의 황제들을 지금 빠르게 훑어가고 있는데 발렌스 황제는 이 아드리아노플 전투로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 완전히 아작나고 죽은 걸로 유명해요. 378년이에요. 게르만은 여러 부족의 통칭이라고 했죠. 그 중에 일파였던 서고트족이 로마 제국 영토에 좀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훈족 이 깡패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좀 봐달라 그러는 거예요. 발렌스 황제가 오케이 합니다.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줬겠어요? 다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겠죠. 로마 제국은 어쨌든 고트족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좋은 평가를 황제로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 병력 자원을 좀 쓸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도 할 수 있고 윈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나쁘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문제는 그 지역 로마 총독이 서고트족을 너무 못 살게 굴었어요. 황제를 무시한 거죠, 사실. 서고트족한테 가서 사기치고 약탈하고 인신매매 등등 온갖 만행을 부렸는데 정도가 너무 지나치니까 결국 서고트족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이지만 서고트족 입장에서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거예요. 결국 동방의 발렌스 황제가 진압에 나섭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로마의 완전한 대패. 로마군 3분의 2를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한 3만에서 5만 정도가 될 거예요. 총사령관, 부사령관, 대대장들 다 죽고 발렌스 황제도 죽어요. 시체를 못 찾아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잘못한 거죠. 그라티아누스 서방 로마군 지원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여러 면에서도 준비 상태에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로마 역사 전체를 놓고도 창피할 정도로 어이없이 당한 전투로 손에 꼽을 정도예요. 자, 이 아드리아노플 전투의 대승으로 게르만족은 기세등등해지는 거죠. 그동안 로마 제국의 그 아우라가 너무 대단해서 짜잘하게 넘보긴 했지만 감히 정복할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아드리아노플 전투 이후로 계속해서 남진을 합니다. 계속 내려가다가 발칸반도를 다 먹어요. 지금의 그리스,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전부 다 하죠. 척박한 북유럽 출신 야만족이 지중해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름답고 식량 자원이 넘쳐나는 그 따뜻한 지중해. 다시 돌아가고 싶겠어요? 발렌스가 죽고 이제 그라티아누스가 선임 황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발렌스 자리에 앉을 이제 후임 황제를 뽑는데 그가 바로 테오도시우스. 379년 테오도시우스 대제라고 불리게 돼요. 그라티아누스 황제는 383년에 반란 때문에 죽게 되는데 어쨌든 군대를 통치 못했다는 얘기예요. 8년 재임 기간에 제일 잘한 일이 바로 이 테오도시우스를 황제로 뽑은 거. 자, 로마 제국 역사랑 황제 계보는 이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예요. 테오도시우스 대제 얘기는 나중에 다시 이어서 할 건데 로마 제국 역사 내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한다면 통일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라는 거. 여태까지 여러 명의 황제가 동시에 있기도 했고 또 그게 뭐 제국 운영 방침이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하나의 제국을 분할해서 다스린다는 개념이었잖아요. 테오도시우스 이후로는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동로마랑 서로마로. 그 시점을 테오도시우스 황제 죽음으로 보면 돼요. 395년.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니키아파 그리스도교 신자였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자유화를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선언했다면 테오도시우스는 그렇게 트인 물꼬를 넓혀서 마침내 그리스도교를 국교화해요. 이것 때문에 테오도시우스는 대제라는 칭호를 얻게 된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다음에 또 뭐 얘기를 하겠지만 두 번째
보편교회 공의회를 소집하고 아리우스파를 더 확실하게 단죄했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시간을 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테오도시우스 황제 언급까지 했고, 이제는 지난주에 가파도키아 교부 중에서 바실리우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교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바실리우스의 절친 나시안수스의 그레고리오. 일단 아버지가 주교였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주교지 하실 수 있는데, 당시만 해도 아직 사제의 독신제에 대한 전통이나 법이 이제 확고하게 정립되기는 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 성인도 많은 아주 독실한 신자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났고, 바실리우스처럼 유학도 갑니다. 카이사리아에서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아테네로 가요. 거기서 14년을 있었는데, 그때 바실리우스도 만나고 배교자 황제 율리아누스도 만나요. 30살에 고향으로 컴백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친구 바실리우스랑 수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이후에 서품도 받고 사제가 돼요. 근데 그렇게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제 서품 받는 거를. 본인은 리더 타입도 아니라고 했어요. 수도 생활을 더 원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결국 이제 사목을 하게 돼요. 순명이죠. 실제로 본인은 순명하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했고, 하지만 사람들을 이끈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실리우스는 결국 그레고리오를 주교로 만들어요. 이때 둘 사이가 틀어져요. 바실리우스는 친구 그레고리오가 필요했을 텐데 그레고리오는 원치 않는 일을 물론 순명으로서 하긴 했지만 우정에는 금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도 화해를 못해요. 그런데 바실리우스가 한 50살 정도 돼서 죽고 나니까 그 뒤를 이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레고리오가 사람들 사이에서 대두되는 거죠.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워낙 그 앞에 나서고 감투 쓰는 걸 싫어했어서 그냥 뒤로 피해서 물러나요. 그러다가 378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갑니다. 378년이면 발렌스 황제가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서고트족한테 작살나고 죽은 해이죠.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근처에 그 작은 니케아 공동체에서 지도 요청이 와서 그리로 간 거예요. 그레고리오가 가서 깜짝 놀란 게 그래도 제국의 수도인데 콘스탄티노폴리스에는 이미 아리우스주의가 완전히 퍼져 있던 거예요. 도시 안에 정통 니케아파 공동체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도 그레고리오는 꿋꿋하게 정통파 교리를 가르치고 전례도 집전하고 그러는데 아리우스파 일당들이 이따금씩 와서 제대를 뒤엎고 깽판치는 일들이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작은 니케아파 공동체를 이끌면서 성가도 만들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지내요. 이 시기에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5편의 신학적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해요. 그 뒤로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도 그레고리오를 아주 대단한 신학자로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국가적인 판세가 확 뒤집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테오도시우스가 황제가 된 거죠. 니케아파 신자였다고 했죠. 380년에 개선 행렬을 하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입성을 하는데 며칠 후에 그레고리오를 불러서 주교자 성당을 방문합니다. 그 주교자 성당이 뭘까요? 콘스탄티노폴리스면 지금의 이스탄불인데 당시 주교자면 지금의 하기야 소피아 그랜드 모스크죠. 지금은 아쉽게도 이슬람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지만 본래는 성당이었다는 거 아시죠? 물론 지금의 하기야 소피아는 6세기에 재건한 것이 한 1500년 동안 뺏고 뺏기고 부서지고 보수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지만 처음 그 자리에 성당을 세운 인물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둘째 아들인 콘스탄티우스 2세예요. 그때는 이름도 성소피아가 아니고 그냥 대성당이라고 불렀었어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거길 방문했던 시기에서 한 20년 정도 후에 요한 금구 대주교가 추방당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성당도 불타버려요. 아무튼 그 대성당으로
나시안수스의 그레고리오가 나타나니까 벌써 군중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레고리오 주교님, 그레고리오 주교님. 그래서 제국의 황제가 옆에 버젓이 있는데도, 근데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쿨하게 괜찮다 그래요. 괜히 그레고리오를 부른 건 아니었겠죠. 그레고리오는 곧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주교가 돼요. 그 작은 마을의 주교하라고 시켰던 친구랑은 절교도 할 판인데 결국 제국 수도의 대주교가 된 거예요. 어쩌겠어요. 그게 그의 소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381년 공의회가 열릴 때 최고의 자리인 총대주교 자리에 앉게 되고 이단에 맞서는 정통파 교리의 대표 인물이 돼요. 그리고리우스 같이 조용히 기도하고 글 쓰고 성가 만들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정치나 뭐 이런 일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랑도 좀 비슷하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치는 참 어려워요. 자, 그리고리오는 그 올곧은 성품 때문에 반대파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역시나 트집 잡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아니 이미 다른 지역의 주교였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대주교직을 맡을 수 있냐 부터 해서 뭐 이래저래 막 말들이 많아요. 그레고리오가 그러는 거죠. 아니 내가 언제 한다고 했냐고. 시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꾸 그렇게 그딴 소리 하면은 나 이거 때려쳐. 반대파들은 또 이때다 싶어서 그레고리오를 공의회 의장직에서 끌어내려요. 그렇게 그 이후에 그레고리오 후임으로 대주교가 된 인물이 바로 요한 금구, 요한 크리소스토모예요. 그레고리오는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어차피 힘들어 했었는데 그 길로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서 성가 만들고 뭐 기도하고 조용히 사목하면서 남은 일생을 지냅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나중에 공의회를 또 소집할 건데 좀 와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냥 미련 없이 거절해요. 한 60 몇 살 즈음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바실리우스의 동생인 니사의 그레고리오에 대해서 봅시다. 일단 형 바실리우스랑은 완전히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실리우스 얘기를 듣다 보면은 좀 에너지 넘치고 항상 앞장서고 리더 타입이고 황제나 총독 앞에서도 따박따박 전혀 움츠러들지 않는 그런 성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동생 그레고리우스는 반대로 조용하고 차분하고 욕심도 없고 알려지기도 꺼려하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형 바실리우스만큼은 아니지만 꽤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변호사랑 뭐 교사가 되겠다 뭐 이런 적도 있는데 그렇게 막 또 열정적으로 매달리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바실리우스랑 친구인 나시안수스의 그레고리오는 이제 같이 수도 생활을 했다고 했죠. 동생인 니사의 그레고리오는 결혼을 해요.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몇 년 후에 부인이 죽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레고리우스도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수도 생활에 대한 예찬론 비슷한 거를 이제 펼치는데 뭐라고 했냐면 혼인하지 않는 사람은 부인이 애 키우면서 고생하는 걸 볼 일도 없고 더 나아가서 배우자가 죽는 걸 봐야 할 일도 없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에 의하면 수도 생활의 장점 중에 하나는 혼인 생활로 인한 고통과 시련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수도원이나 들어갈 걸이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단면적인 부분이지만 니사의 그레고리오는 당시 수도 생활에 관한 가르침, 또 영성신학, 또 신비신학으로 유명해졌었어요. 뭐 그렇게 수도 생활하면서 자기 딴에는 속세의 고통을 피해서 나름 잘 살고 있는데 진짜 시련이 이제 찾아오죠. 형 바실리우스가 동생을 강제로 주교로 만들어버려요. 당시에 발렌스 황제랑 아리우스파가 계속해서 정통파를 압박하는데 니사의 그레고리오 같은 사람은 그런 걸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죠. 그래서 그냥 숨어버려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요. 형 바실리우스랑 친구 나시안수스의 그레고리오가 둘 다 세상을 떠나잖아요. 이제 니키아 정통파를 이끌 남은 인물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또 나서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래도 뭐 조용한 성격이랑은 다르게 그레고리오의 그 저서들을 보면 글에는 힘이 또 넘쳐나요. 이제 그런 저서들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도 많은 공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의회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레고리우스를 신학 고문으로 두면서 여러 지역에 출장도 보내고 하는데 이제 그런 외향적인 활동들을 하기에는 조금 잘 아마 안 맞았을 거예요. 성향이. 속으로는 그냥 조용한 삶을 계속 꿈꿨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도 마무리가 되고 니케아 공의회 신조도 어느 정도는 잘 세워진 것 같아서 그레고리우스도 마침내 은퇴를 하고 수도 생활로 복귀합니다. 평생을 원하는 것도 못하고 끌려만 다녔는데 이제는 세상이 그만 좀 자기를 내버려 두길 소원을 해요. 그리고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마지막 소원은 이루어진 셈이죠. 자, 지난주에 예고드린 대로 동방의 4대 교부가 다 언급이 됐어요.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나시안즈스의 그레고리우스, 카이사리아의 바실리우스, 그리고 요한 크리소스토모. 물론 동방 4대 교부가 이번 주제는 아니었죠. 가파도키아의 교부가 주제였어요. 니케아 공의회의 가르침을 이후에 더욱더 확고하게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해준 가파도키아 출신의 교부들, 특히 그 삼총사를 이제 한 명씩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마크리나 얘기도 조금 앞서서 했지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한 주 쉴게요. 이번 주일에 사순특강이 있을 건데 한인 공동체 또 미국 공동체까지 양쪽으로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미리 이제 교회에서 강의까지 할 여유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된 사순 시기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